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자활 파트에서 3번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들어갑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콕 집어드리면, 개요에서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요, 근로능력평가라는 말이 있어요. 근로능력평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근로능력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되는 분이고, 자, 외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좀 아프답니다. 요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근로능력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근로능력평가는 어떤 분들이 받느냐와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이런 거 있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근로능력평가 방법의 맨 앞에 국민연금공단이 나오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를 해요. 여기 이제 의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의학적 평가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날개에다 쓰세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다. 1번보다 여기 있는 2번이 틀리게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되게 근로하면은 근로복지공단도 있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이런 걸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자활사업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참여 자격을 보면 자활사업 대상자라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나와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급여 특례 가구원, 차상이자, 시설 수급자가 있어요. 다 내버려 두시고 차상이자가 중요하죠. 차상이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3번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 차상이자가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차상이자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나오거든요. 자, 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2번 자활급여 특례자가 있습니다. 3번 일반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일반 수급자의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864라 해서 18세 이상 64세 이하가 근로능력자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을 우리가 근로무능력자라 하는데, 이분들이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틀리게 만들어 봐요. 네, 근로무능력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되죠. 자, 오른쪽에 4번 근로무능력자는 근로무능력자, 연령으로 봤을 때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65세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것이 되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이 있는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상이자가 나오죠. 별표. 차상이자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존 종이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이 차상이자예요. 그래서 비수급권자란 말이 나온 거고,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을 봤더니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된다. 절반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수급권자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걸 차상위 계층이라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분들을 말하죠. 이분들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세 미만의 자활사업 참여. 여기 있네, 여기. 18세 미만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18세 미만도 자활사업에 참여가 되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이제 그 날개에 써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앞에 이제 썼고, 자활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자활근로에 무슨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활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거 따로 있는 겁니다. 자활기업형이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자활근로의 4가지는 5번 자활근로 유형의 이미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번 개념 참고, 2번 별표. 거기 보면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이 있죠. 거기까지 현관펜 밑줄. 이걸 뭐라 하느냐?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이라 그래요.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에 가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이 아니겠죠. 그러면 날개 쪽에다가 서울시에서 냈던 게 영농사업이거든요. 자, 영농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화사업이에요. 여기 농업이니까 특화사업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나와요. 2번째 줄, 정부 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 동그라미,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동그라미,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아, 이거 특화사업이구나. 이건 특화사업이에요.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째 참고, 4번째 차상위자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에는 참여를 제한시킨다라고 했어요. 근로유지형은 소득이 적거든요. 그래서 차상위자의 참여를 제한시킨 겁니다. 자,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차상위자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근로유지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활근로 유형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숫자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서 4가지 읽어요. 시작!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한다. 날개 쪽에다가 요거 자활기업형 X, 자활기업형 X라고 쓰면 됩니다. 자활기업형은 없고 별도로 자활기업이란 게 있다. 자, 4가지 됐고요. 이미지에 나오죠.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입니다. 자활근로 세부 유형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진입형의 자활근로는 숫자 조금 중요해요. 30%의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 동그라미, 이게 창업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시장진입형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이다. 참여 대상자 다 내버려 두고 차상위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죠. 차상위자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대상 사업이 있는데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2번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오른쪽에 이렇게 쓰세요. 시장 진입형보다 매출액이 적은 겁니다. 시장 진입형보다 매출액이 적은 경우, 이것을 우리가 사회서비스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면 시장 진입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30%가 안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사회서비스형이 되는데 기본 10% 이상은 발생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나와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 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시장 진입이라는 것은 시장 진입형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좀 더 올라가면 시장 진입형이 되잖아요.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발생해야 지원을 받습니다. 10%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자, 참여 대상자의 차상이자가 있나요? 네, 있네요. 차상이자의 동그라미. 이건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눈에 띄게.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사업 및 규모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이 좋다, 30%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시장 진입편으로 갔다가 매출액이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일정 부분 사회 서비스용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시장 진입편 갔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매출액이 10% 이상은 발생해야 되고요. 자, 인턴 도우미형입니다. 인턴, 도우미 다 취업입니다. 취업 유도형의 이것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만 동그라미 크게. 자,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동그라미 유도형 사업. 자활근로사업이 바로 인턴 도우미형이다. 자, 밑에 보면 차상이자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거기 보면 1, 2, 3, 4 인턴형은 차상이자가 참여하고요. 복지도우미나 자활도우미는 차상이자가 참여하지 않고요.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차상이자가 참여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놔둬요 그냥. 차상이자가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유형 및 추진 방법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이 있어요. 근로유지형이 가장 노동 강도가 낮고 시간도 짧고 소득도 작아요. 그래서 근로유지형은 현재의 자활 근로 능력,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만 동그라미. 그래서 근로유지형이에요. 유지하면서만 동그라미.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거기 차상이자 있나요? 차상이자 참여 제한이라고 돼 있죠. 그 자리만 현관펜 밑줄. 아, 근로유지형은 차상이자가 참여 제한돼 있구나. 왜? 소득이 적으니까. 차상이자는 소득을 좀 더 벌어서,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적극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소득을 좀 더 벌어서 차상이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주목적이니까. 자, 대상 사업이 있는데 이거 참고하셔도 돼요. 자, 넘어가시죠. 자활기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면 이건 사업체죠. 사업체. 앞에 자활근로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니까 사업체구나. 그러면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활기업이에요. 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이자가 사업협력하여. 차상이자 들어가 있네요. 차상이자 동그라미 치고,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을 말하는데요. 연역을 봐주세요. 연역을 보면 이게 처음부터 자활기업이 아니었어요. 자활기업의 이전의 명칭이 자활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자활공동체라면은 좀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자활기업이란 말로 바꾼 거죠. 2012년을 봐주세요. 2012년 8월 2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요건도 사업자 등록상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자로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업자가 2명 이상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1명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성원은 2인 이상이야 돼요. 구성원은 2인 이상이야 된다고요. 자, 자활기업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차상이자로 구성합니다. 차상이자 동그라미.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서 자활기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혼자 사업을 했고 우리가 자영업할 때 근로자가 없잖아요. 혼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창업이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이 될 수 없다. 자활기업이 되려면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립 방식, 조합 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다. 자, 그 다음에 설립 절차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절차, 타 법령 조합 설립 절차에 따른다. 참고하십시오. 인정요건, 그 자리 별표. 자, 인정요건 별표. 이 수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해요. 양가로 1번.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활기업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즉 기초수급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예전에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5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이자를 합쳤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이자를 합쳤을 때는 전체 구성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전과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돼요. 2번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야 돼요. 최저임금 이상에 가로 쳐주세요. 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안 지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해주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지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에 대한 내용이 3번에 있어요. 3번에 보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에서 거기 보면 2년 동안이란 말 있잖아요. 자활기업으로 결정이 됐으면 2년 동안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해당 자활기업은 3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자체 결정에 따라 2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 1년 플러스, 그러니까 2년 지원해주고 플러스 1년 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냥 2년만 아셔도 되거든요. 2년 동안 지원해주구나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 그 인정요건에다 쓰세요. 인정요건 날개 쪽에다가 이걸 써놓으시면 돼요. 전체 구성원 중 두 가지로 해야 되죠. 전체 구성원 중 기초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예전에 이게 3분의 1 이상이었다니까요. 3분의 1 이상 하면 이제 틀리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 합쳤을 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를 합쳤을 때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 노트 잘 해주셔야 돼. 이거 변경된 부분이니까. 자, 사회적 기업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안에 사회적 기업이 들어있어요. 사회적 경제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보면 참고로 보세요. 기출적용인데 사회적 경제가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면접에서도 잘 나와요. 면접이라고 쓰세요. 자, 일자리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다 취약계층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긴 추구하는데 공익의 목적이 있어요. 그 공익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준다,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고요.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도 만들고 취약계층에 서비스도 주고 이런 것들이 혼합형이라 합니다.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형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를 드리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 3번 체킹. 3번부터 할게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시작. 사회적 기업 동그라미 1. 그 다음에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어요. 동그라미 2. 그 다음에요. 마을기업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자활기업 동그라미 4. 그 다음에 청년 소셜 벤처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요. 동그라미 5가 되겠죠. 여기 현관펜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러면 사회적 경제란 무엇이냐? 시장 부분과 공공 부분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욕구죠, 욕구.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이란 말과 경제란 말이 들어갔죠. 두 개가 혼합된 단어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시장 영역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은요, 공공 부분의 영역이에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양자를 통해서 욕구를 중독되지 못한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경제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다. 개념 잡아드렸고, 그래서 사람 중심이에요. 왜? 공공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로서 자본, 이윤보다는 사람을 개별 기업,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예요. 이윤 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선의를 가진 이들의 합의에 의한 미션, 사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사회적 경제의 오른쪽 날개에다가 이걸 쓰시면 돼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경제는 시장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장의 영역이다. 그럼 공공의 영역에 공익에 뭐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공헌,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장 영역은 뭐냐? 영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죠, 수익. 영리를 창출하는 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시장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었으면 이쪽으로 뭐 하겠어요? 재투자를 합니다. 공공 영역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고. 마을 기업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도 그렇고,